증시대담 프리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키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후반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의 대선 완주에 대한 의구심.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아마도 지정학적 리스크 내지는 지정학적 분리의 시대가 더 강화되고 대중 무역 관세라든지 대중 무역 갈등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국으로서도 곤혹스럽고 내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중국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7월 15일에서 18일까지 중국에서는 삼중전회가 개최가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중전회는 새로운 개혁안 그리고 중장기적인 경제 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삼중전회를 통해서 중국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일단 이 그래프를 보시죠. 이 그래프는 뭐냐면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 수입과 부동산 디벨로퍼의 매출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세원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세원이 악화되다 보니 지방정부 중심의 재정 지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 모습은 그대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삼중전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또 하나 챙겨보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주요국의 탈중국 리스크, 대중 그리고 무역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도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중국 정부는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새로운 성장 이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첨단 산업의 자립도를 좀 높이겠다 이런 부분인데 지재권이라든지 대중 관세 그리고 견제가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에서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이 이념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둘러싼 문제와 방향성 그리고 투자 관련 포인트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증시대담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TV 토론 이후에 네, 굉장히 많은 변동성과 여론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중국이 또 한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예전에 한번 좀 세게 당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if를 붙여보겠습니다. 트럼프 그러니까 재집권 시 네. 중국에 대한 영향을 미리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떨까요? 뭐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도 그랬었지만 네.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강경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재집권하게 된다면은 뭐 이제 다 예측의 영역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관세 재부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다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최근 대선을 앞둔 트럼프의 공약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다면은 최근에 사실 미중 관계가 최근 한 5년 정도를 본다면은 온건한 분위기에 조금 있었었잖아요. 네. 조금 그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보다 이제 무조건 대중 정책이 강경해질 거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과거의 트럼프 행정부의 흐름들을 살펴본다면은 당시에도 사실은 미중 갈등 관계에 있어서 조금 정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기보다는 네. 경제적인 이익에 집중을 해 왔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적어도 이제 협상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음. 오히려 조금 중국이 물론 분위기 자체는 온건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압박의 그 견제에 있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조금 쉽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꼭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힘들어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거를 이제 미국과 중국 관계뿐만이 아니라 기존 서방 우방국들과의 조금 관계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트럼프는 당시 이제 과거에는 미국, 그러니까 중국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과의 그렇죠. 갈등을 조금 야기하는 음. 편이었었고 이런 이제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 다시 전통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관계로 돌아오면서 이걸 중국을 이제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다시 트럼프가 된다면은 기존 서방 이제 우방국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네. 과거 행정부 당시처럼 이제 돌아가게 된다면은 중국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당시에는 이제 유럽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부분은 이제 결국 증시 관점에서 그렇죠.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어 사실 이미 모두 경험했던 불확실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 초창기 국면이랑 중반부 국면에 이제 중국 증시를 본다면은 초창기 국면에 이게 관세가 조금 부과가 됐을 때 11배에서 조금 더 잠깐 떨어지는 조금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었었고 그 이후에는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사실 트럼프가 어쨌든 중국과의 협상은 계속 해 나아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12배에서 13배까지 올라가는 조금 흐름들을 보여왔었었는데 저는 사실은 초창기 당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뭐 11배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은 조금 어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네. 이후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12배에서 13배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트럼프가 되더라도 조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증시가 이미 그거보다 조금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중국 증시가 트럼프 당선 불확실성을 때문에 더 떨어진 룸은 조금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이 중미,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더 커질 것이라는 당연한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고 처음보다는 많이 이제 내성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지정학적 분리 그리고 네. 밸류 체인의 변화들이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되려 어떠한 변화들이 추가될까 이런 것보다는 이미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일단 중국 내부의 또 정치 이벤트를 챙겨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주에 15일에서 이제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오는 이제 15일이네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중국의 국가 정책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삼중전회. 그러니까 네. 중국 이벤트로는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합니다. 시진핑 3기에서 삼중전회에서 부양책 내지는 정책적인 방향의 포인트를 한번 미리 네.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들이 좀 나올까요? 일단 시장에서 원하는 건 당연히 부양일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핵심 단어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오히려 부양보다는 네. 뭐 올바른 개혁이 이런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개혁. 나오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부양보다는 조금 개혁에 집중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근데 이게 부양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사실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현재 문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은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관점이라 하면 올해 하반기가 조금 적절할 것 같은데 팬데믹 이후에 이제 불거진 문제긴 합니다만은 계속 원래 중국의 수요가 강한 국가였었는데 그러니까 소비 포함해서 이제 수요가 강한 국가였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수요가 계속 회복세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런 더디 회복세 때문에 조금 이런 소비라든지 투자 이런 수요에 대한 조금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건 사실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시진핑 1기 지도부 당시부터 그러니까 2013년, 2010년대 중반부터 네. 계속 불거져 왔던 문제인데 이제 생산성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뭐 효율성도 나쁘고 공급 과잉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동률도 떨어지는 조금 이런 흐름들이 시진핑 1기 지도부에 많이 나와 있었었고 네. 조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집중되지 않을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결국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조금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관련된 정책들이 당연히 단기 관점에서는 지금 수요가 솔직히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재 정책 여력이나 그 효과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게 조금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처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헤드라인 기준을 본다면은 수요가 그러니까 소비라든지 투자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세부 항목을 살펴본다면은 저는 이걸 이제 핵심 수요 지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제조업 투자들 그리고 소비들에서도 조금 가격대가 이제 높으면서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들 뭐 대표적으로 뭐 IT 소비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품목들이 절대적인 수요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조금 이제 삼중전해라는 게 아까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던 게 어쨌든 5년 단위로 있는 이제 장기 경제 정책을 이제 수립하는 이제 회의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뭐 제조업 현대화라든지 뭐 첨단 산업 강화, 이제 과학 기술 인재 육성 등등 뭐 조금 이제 추상적인 단어들로 양회 때 많이 발표를 해 왔었었는데 네. 이런 정책 방향성들을 세분화해서 이제 조금 가늠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조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삼중전에 다음 주에 있는 부분들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아마 중국 관련 이슈 뉴스에서는 좀 더 자세히 다뤄야 되는 다뤄질 것으로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삼중전에에서 다루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생산성과 관련된 얘기들 중에 이 대치가 되는 게 중국에서 한때 상당히 많이 좀 진행했었던 그 정책이 공동부유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동부유라는 정책에서 최근에 보니까 뭐 국유 금융기관의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물론 이게 생산성과 뭐 과연 연결이 되겠냐 하겠지만 이게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뭔가 약간 계속 통제라든지 네. 분배에 좀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국유 금융기관들 임원들 연봉 상한제 이야기는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긴 했었었는데 네. 사실은 뭐 그 금액이 뭐 단순하게 본다면은 절대적으로 낮은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이제 아래 놓여 있는 이제 국영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이 네. 이미 사실 조금 제한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뉴스들이 뭐 조금 새롭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동부유론과 관련해서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공동부유론이라는 정책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이거를 이제 자본주의식으로 단어를 바꾸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양극화 해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3기 지도로 넘어가면서 이제 공동부유론을 강조를 했던 게 중국도 어쨌든 이제 공산당 아래에서 네. 이제 그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특히 중국도 팬데믹 국면에 양극화가 심해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식을 해서 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이제 정책의 그런 이데올로기 하나를 이제 공동부유론이란 좀 정책으로 조금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 공동부유론 때문에 실물 경제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 사실 중국이 가계 체력들이 약해지면서 네. 원래 이제 소비 체력이 조금 강했던 국가가 약해지다 보니까 조금 이런 각종 원인들이 또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공동부유로는 저는
양극화 해소로 조금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실물 경제가 어쨌든 여전히 그 회복세가 더딘 이유는 이제 팬데믹 이후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시진핑 일기 지도부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팬데믹 국면까지 조금 이제 겪어가면서 네. 쌓여진 문제점들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서 네. 중국 경제 회복을 늦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라는 어떤 뭐 팬데믹 상황에서 가계의 어떤 체력이 망가졌던 부분들, 소비가 좀 살아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나온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생산성 이슈로 넘어가서 좀 보면은 뭐 글로벌이 좀 AI에 다들 열광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상하이에서 세계 인공지능 대회라는 게 열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그리고 AI와 관련된 계획 그리고 전망을 계속 갖고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중국의 AI 기술 현황도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이번에도 이제 중국 최대 AI 행사인 이제 상해에서 네. 2024년 세계 AI 컨퍼런스가 네. 4일에서 6일 동안 이제 3일간 열렸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중국 AI 기업들이 이제 뭐 1,500개의 이제 이상의 제품과 기술들을 선보였다 이야기를 하고 예. 있고 실제로 AI와 관련돼서는 뭐 미국보다 논문을 많이 이제 발간하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심심찮게 보일 정도로 AI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뭐 센스타임이란 기업은 이제 수학적 추론에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새로운 모델을 뭐 센스노바 5.5를 공개했던 뉴스도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음성 인식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아이플라이텍은 이제 교육용 대형 언어 모델로 이제 스파크 디스크 이제 버전 4를 이제 좀 공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행사에서는 좀 이런 제품에 대한 조금 이제 강조보다는 이제 미국의 기술 제재에 맞서기 위한 전략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금 이런 뉴스들이 조금 더 이제 줄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AI 이제 칩들을 미국이 계속 견제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조금 성능이 조금 더 낮은 이제 저사양 모델들을 대체로 활용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용 부담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낮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AI 칩, 반도체 칩에만 조금 이제 고성능 칩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뭐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차별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이런 대형 언어 모델 개발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제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꾸준히 이제 중국만의 그 조금 강점을 이제 계속 유지해 나가자라는 좀 이런 노선들의 발언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교과서적인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방향성들로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좀 미국의 견제에서도 중국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AI 산업들을 어떻게 밀어가고 있는지를 조금 계속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는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뭐 가장 강하게 끌고 가고 있긴 하지만 뭐 기술 경쟁 측면에서는 중국도 아마 AI와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조금 심려 있게 기울이지 않을까. 아마 또 다음 주에 삼중전에서도 AI 생산성 이런 얘기는 또 나올 것 분명히 같아서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 내 밸류체인도 그리고 중국 증시도 주식도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에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